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학교 일본어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체험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온라인 강의를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관련 자료를 한 5권 이상의 책들을 조금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의 이름은 박정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좀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니까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넥타이는 무슨 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를 입학하셨는데 잘 못 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 자료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도 있고 외국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셔도 되는데 왜 대학을 왔는지, 그 다음에 대학을 오셔가지고 뭐 학점 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턴 자격증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뭘 해야 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데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요즘 정말 20, 30대한테 어려운 시기잖아요. 스카이를 졸업해도 취업률이 50%밖에 안 되고 인서울을 나와도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든지 요새는 뭐 공채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필살기를 갖고 졸업하시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4차 산업 하는데 나하고 4차 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않은지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 미래지향적이고 계속 근무를 해도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끝으로는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책을 읽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밑에 이제 2개는 어떠한 충고도 길게 말하지 마라, 내가 충고 하나 하지 남한테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제 이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 명지전문대학교 학교에서 저한테 뭐 이런 기회들 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런 걸로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에 관한 것들을 목차로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여러분보다 먼저 배운 선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일본어고요. 부전공은 제가 경영학을 했고, 최근 제가 한 4, 5년, 저는 전문적으로 우리 교수님처럼 강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한 24, 5년 청소년 교육이나 교육여행, 뭐 유학 관련 일들을 해온 사람이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오게 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뭘 준비할까, 뭐 이런 종류의 강의를 조금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하게 그냥 일본어를 먼저 배운 선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뭐 대학원도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대학원도 뭐 하나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IT 관련 스타트업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인문학 쪽입니다. 이과는 아니시고, 그러면 저희는 모든 일들을 약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요 시기,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책은 제가 한 2, 3년, 2년 정도 됐나? 최 사장의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가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겨서 쭉 몇천 년을 흘러서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시점을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림이고요. 저는 이걸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세상을 좁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셔라. 그래도 지구 멸망 안 한다. 뭐 지금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지금 2020년, 2021년 여러분들 졸업하고 뭘 하고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건데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긴 사이에 한 시점에 와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도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자, 다음. 자, 다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 역량 강한 여러분들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준비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쌓여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1, 2, 3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과거를 조금 둘러보시고 현재 보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해서 제 1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MZ세대에 속하시고요. 90년생, 2000년생 뭐 이쪽이 다 MZ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은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은 디지털 원주민이고 MZ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사실은 XY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X세대, Y세대인데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가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모든 보고서를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썼는데 그때 286 컴퓨터가 나오고 386이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이 요즘 세상은 ICT고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에 어떻게든 주역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세대의 특징은 보시면 21세기 학습자 특징이라고 돼 있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9세대 XY세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막 잘하고 이런 세대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보면 오락을 하시면서 라면도 먹고 전화도 받으시고 핸드폰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요즘 세대들을 체크를 해보면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다. 굉장히 건전한 사고를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리더는 저희 세대 때는 반장이 회장, 반장, 부반장이 그냥 이렇게 이끌고 가면 따라가는 이런 세대였는데 여러분들은 개별이 다 뭐 크리에이티브를 하신다든지 유튜브를 하신다든지 리더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엄청 능숙하다. 자, 새로운 기술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원주민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앞서세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이제 저희가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러한 능력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규정을 쭉 해놨고 맨 밑에 보시면 95%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기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면 막 뭐라 하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서 온라인에서 95%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향을 잘 전환하면 충분히 요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95% 온라인 보고 있으세요 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대로 단점이자 여러분의 큰 장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ICT, IT 기술, 정보화 시대 이런 것들은 새로운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선배들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보다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세요. 적응 능력이 뛰어난지. 근데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세대 때는 직업이 11가지에서 13가지 정도를 바뀌고 퇴직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지만 학습 태도, 학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다든지 정보를 취하실 때 참고가 굉장히 될 거라고 보는데 보세요.
어떤 자료를 읽으면 10%를 배우고 귀로 들으면 20%를 배우고 눈으로 보면 30%를 배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시청각이라 그러잖아요. 50%를 배우고 배운 걸 친구들하고 토론하면 70%를 익힐 수 있고 배운 것을 저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면 80%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계는 19세기 교육이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동영상 같은, 지금도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자료를 보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누가 이야기하는 걸 뭐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듣는 걸 자기화시켜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전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학습 역량이거든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하실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 2, 3, 4차 혁명으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차 혁명은 몇 년도야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가 변화돼 갈 건데 과거의 변화를 조금만 보시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2, 3, 4차를 준비를 하는 거고, 잠깐 소개를 하면 1차 산업혁명, 2차, 3차가 100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100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1차의 가장 기점이 되는 게 전기기관. 전기기관이 뭔가요? 물을 끓이면 전기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수전기나. 그런 힘을 갖고 기차를 이제 동력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기계화가 공장형이 됐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수공업이었던 게 공장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급박하게 변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산업 이고요. 그게 이제 18세기 1700년도 뭐 중반 초반 요때죠. 1780 위에 돼 있는데, 자, 2차 산업혁명은 일단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발명을 하고 그것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때가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도 한 100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사회적 격변기가 일어났고요. 자, 3차 산업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갖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다 막 이런 건 없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3차 산업하고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시고 학교를 오신다든지 집에 있을 때 고민을 하실 때 뭔가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뭐 이렇게 따왔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우리 한국에 있는 뭐 고기 자료 제가 갖고 왔단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부터냐? 2001년부터냐? 2010년부터냐? 2010년 1월 1일부터냐? 그런 거는 없고요. 4차 산업혁명을 규정지원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문이과, 공부를 할 때 문이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융복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만 해가지고 저는 이거 할래요. 이과만 해서 저는 이거 할래요. 이런 시대는 이제 제가 보니까 끝났고요. 융복합이 일어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이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현존하는 일자리의 80%와 현존하는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건 UN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런 강의를 하면서 열리는 시장하고 닫히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막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닫히는 시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전을 못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열리는 시장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 2, 3, 4차 혁명이 막 이루어지는데 모든 기술혁명이나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전기기관도 기차를 구동하면서 사람이 편리하게 어디를 이동하려고 나온 거고요. 전기도 다 사람을 위해서 전등도 나오고 했잖아요. 3차 컴퓨터도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컴퓨터가 서포트를 하는 거 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도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CEO나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됐어요.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코딩이다, 무슨 컴퓨터 공학과다, 뭐 통계 뭐 이런 쪽 이과 막 주도로 가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평적 융복합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거는 약간 시대적으로도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50대, 그다음 평생교육 이런 것들 수직적으로 융복합들도 막 일어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로 밑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학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과, 문과 뭐 이렇게 사회학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부 하나가 4년 동안 인문학을 하고 이과를 하면서 컴퓨터공학과 융복합되는 학교가 지금 막 생기고요. 뭐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졸업장을 따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문과 공부만 할까요? 그러지는 않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미국 노동통계청 개수로는 이거보다 지금 좀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은 이제 없습니다. 13개 정도의 직장을 바꾸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마다 연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핵심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학습 역량입니다. 근데 뭘 공부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렌드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뒤에 가서 조금씩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15에서 29세 사이에 청장년층이 입사를 하고 1년 이내 퇴직하는 게 30%가 넘는데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공부 많이 하지 친구들. 공무원 7급, 6급, 5급 따고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해놓고 1년 안에 30, 40%가 나온대요. 공무원을 안 하고. 그럼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친구들 다 공무원 준비하니까 나도 해요.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맨 밑에 미래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 미래 알 수 없는데 왜 공부를 하나요?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님들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당신이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를 참고로 해서 미래를 조금 예측하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뭐 영어 자료들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냥 갖고 왔는데, 핵심 단어 보시면 첫 번째 레볼루션 1차 산업혁명에는 스팀, 이게 이제 수증기죠. 워터, 그러니까 워터가 있어야 그게 되고, 머케닉 하면 전기기관을 활용한 공장 기계들이 막 생산되던 그때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산업혁명은 전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요게 이제 핵심 용어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컴퓨터, 뭐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폰, 뭐 이런 게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막 나옵니다. AI, 로보틱스, IoT,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메타버스.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힘들잖아요, 20, 30대.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조그만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한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1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이 기차를 옛날에는 석탄, 나무를 떼서 계속 갔는데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조금 효율도 올리고 해서 많은 짐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기관을 활용해서 이제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공업에서 공장형으로 지금 바뀌게 됐고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트렌드를 읽은 분들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는 거는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이게 고민하시면서도 트렌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뭐 그때 이제 계급도 막 나타나고 그랬죠. 그럴 때가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공장에 이제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서 혁명적인 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요 2차 산업혁명 1800년대 말부터 뭐 자연과학 지식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플러스가 돼서 석유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원료를 받고, 그래서 이때부터 물질적으로 수요 공급,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요때부터 이제 물질들이 과다하게 나오는 뭐 경제는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또 현상이고, 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여러분은 태어나니까 인터넷 이미 있었고 컴퓨터도 이미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변화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니까 뭐 지구상에 인터넷이랑 컴퓨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차 산업혁명은 1, 2, 3, 4차로 나누는, 혁명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여기 엘빈 토플러라고 제가 이렇게 그 미래학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분은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에서 1물결은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면서 농업이 시작돼서 정착이 됐고, 2물결은 산업혁명들이 와서 기술혁명이 시작돼서 또 여러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제3물결이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쓰는 걸 떠나서 저희는 3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 스타트가 시작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제가 쭉 이제 따와서 했는데, 핵심적인 거는 A Fusion of Technology입니다. 그게 뭘까요? 퓨전 음식점 있잖아요. 동서양 음식이 합쳐지고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잖아요. 모든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양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직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좀 주시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세계의 약간 똑똑한 분들, 교수님들, 학자들, 미래학자들 이런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게 다보스에서 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데, 클라우드 슈밥 박사님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2016년도에 쓰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 있고 이미 들어와 있다.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세돌과 알파고가 붙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관계없는데 AI랑 이세돌이 붙어서 사람 이겨라, AI 이겨라 이렇게 막 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속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좀 했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거. 제가 지금 1, 2, 3, 4차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1, 2, 3차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1, 2, 3차 산업혁명은 그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게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AI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로봇에도 내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뭐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지만, 자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들을 어디서 생산했을까요? 본사는 아디다스는 독일이고 나이키는 미국인데 모든 생산은 동남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건비가 싸고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근데 4차 산업시대에 AI나 로봇을 이용하면 인건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밖에서 생산하던 모든 걸 독일에 집중을 시켰어요. 사실은 선진국은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비싸서 생산을 못했는데, 근데 여기는 공장 보시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 한 명이 몇백만 켤레의 아디다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걸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리쇼링이라고 그러는데, 동남아나 저개발 국가에 갔던 모든 공장들을 안쪽으로 다 모읍니다. 그게 아디다스, 뭐 홀리데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 때는 인건비가 싸다, 뭐 중국이 어떻고 동남아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도표도 잠깐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곡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전에 와 있는데 지금은 사람의 효율과 컴퓨터 퍼포먼스 효율이 현재까지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게 향후 1, 2년, 2, 3년 뒤에 가면 컴퓨터가 앞설 겁니다. 그럼 사람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안 쓰면 우리 어디서 일하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AI를 활용하는 직업종이나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AI나 컴퓨터나 이쪽을 잘 활용하는 분은 현재 연봉의 100배를 받고요. 그걸 활용 못하는 분들은 뭐 청소나 이런 것들 다 로봇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머리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AI나 로봇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단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나와요. 예전에는 농업을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업을 누가 하느냐? 컴퓨터가 다 합니다.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뭐 100만 평은 너무 크구나.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예전에는 다 김을 메고 물 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효율도 높아지고 요즘 농업을 해서 연간 뭐 3억 버시는 분, 5억 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기농을 하고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닌 AI의 힘으로 지금 가능한 세상이 됐다. 그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시티는 최근에 이제 그 TV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1호 스마트 시티가 인천이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좀 하니까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앱 하나로 그 도시의 모든 생활을 다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앱 하나로 결제, 지하철 결제, 택시 결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앱 하나로 뭐 배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는 거는 옛날에 100사람한테 물어본 걸 지금 핸드폰 하나로 가능하잖아요. 지금의 핸드폰 성능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 19세기 초, 18세기 말 19세기 초 미국 국방부에 슈퍼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의 성능을 여러분 손안에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조금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빨리 막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직종이 뜰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오른쪽 표랑 왼쪽 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2008년도에 회사 가치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고요. 왼쪽 표는 최근에 2018년도 코로나 전에 1등부터 10등까지 정리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아니죠. 차이점이 뭐냐? 제4의 혁신을 앞세워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 새로운 챔피언이 된다. 자, 오른쪽에 2008년도 보세요. 페트로차이나, 엑선, 그다음에 자동차, GM, 중국은행, ICBC 은행 이런 데잖아요. 여기는 뭐냐? 기존 제조, 금융 이런 겁니다. 그렇죠? 왼쪽 2018년도 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뭔가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뭐 하는 데인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조도 안 하고. 근데 연결을 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회사나 왼쪽에 있는 갈 기회가 생겨 어디를 갈까요? 왼쪽을 반드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가야 미래지향적이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안 해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요 사진도 보면 원의 크기가 회사 밸류인데 지금 애플 있고 보세요. 삼성, 애플이랑 삼성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 집약적인 회사가 급성장을 하고 플랫폼 쪽이 성장을 하는데 옆에 보세요. 삼성보다 알리바바가 더 크잖아요. 빨간 게. 삼성은 제조업 소니나 이런 데 전 세계 1등을 하는 게 뭐 핸드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이
삼성을 제껴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조업으로 가야 될까? 나 일본어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반드시 IT 관련, 플랫폼 관련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1번이 플랫폼 경제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 경제로 간다. 자, 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유가 아닌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제레미 러스킨,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 제레미 러스킨이라는 미래학자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집에 차가 있으실 건데 조사를 해보면 95% 집에 세워놓는데요. 5%만 주말이나 이때 막 타시겠죠. 그러면 사실 소유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대신하는 게 우버. 최근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타다라는 게 차의 공유 경제고, 바로 밑에 보세요. 에어비앤비, 위워크. 사무실을 공유해요. 나중에 대학을 공유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명지전문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뭐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도 들어있고 이럴지도 몰라요. 자, 위워크나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5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아이템 하나로 500억 투자를 받았어요. 대박 날 일이죠. 그렇죠? 뭐 에어비앤비는 현재 힐튼 호텔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고. 그러니까 공유의 경제로 간다. 꼭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뭐 이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 경제. 뭐 영어 자료들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왼쪽 원이랑 오른쪽 원을 보세요. 2013년도에는 공유와 소유의 어떤 시장이 5%와 95% 정도였어요. 뭐 한 지금은 뭐 소유하고 공유가 제가 볼 때 한 10% 전후 90%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보십시오. 2025년에는 공유와 소비가 반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닫히는 시장과 열리는 시장이 있는데 공유의 시장은 열리는 시장입니다. 소유나 이런 쪽은 약간 닫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실래요? 공유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플랫폼이나 공유 쪽으로 가는 기업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난 또 뭘 해야 될까? 또 이제 고민이 다시 시작되겠죠. 자, 세 번째. 온디맨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온디맨드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제4의 혁신은 소비자다. 원하는 대로 서비스와 물품이 제공되면 주민형 경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거 좋아요. 만들었어요. 사갖고 가세요. 삼성이 냉장고 만들었어요. 오케이. 삼성이 현대가 자동차 만들었어요. 사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소비자가 결정을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살 때도 이제는 자율주행이 아마 이제 될 거잖아요. 저는 좌석이 3개만 있고요. 좌석은 빨간색이고요. 밖에는 파란색이고요.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온디맨드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준다. 그건데 넷플릭스 한번 보실까요?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뭘 만드느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잘 보느냐를 AI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다 하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원래 한국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이제 갖고 있던 그 감독님이 넷플릭스에 저 이런 거 뭐 운도 좀 있겠죠. 뭐 한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니다라고 해서 각색도 하고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요 내용을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자 해서 지금 대박이 터졌죠. 그게 온디맨드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플랫폼, 공유, 온디맨드 이야기. 네 번째, 기익경제입니다. 이건 또 뭐냐? 오늘 뭐 사실은 책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기익경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T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지금. AI가 사람을 대체. 그러면 이제는 큰 회사가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대기업 코로나 때문에 공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을 안 뽑고 AI를 자꾸 채용하고 로봇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기획경제는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러면 사람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문가들 집단을 두고 필요할 때만 프리랜서를 씁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스타트업 하고 있는데 웹 디자이너가 있으면 웹 디자이너를 정규로 채용하면 리스크가 엄청 커요. 4대 보험도 들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저희는 3개월 계약으로 쓰고 그게 기획경제인데 이 기획이라는 말이 밑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제4의 혁신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탄생시킨다. 제가 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기획이라는 말이 예전에 미국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규 그룹 사운드 멤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룹 사운드를 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월급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페스티벌을 위해서 드럼 그때 이제 만나고 기타 만나고 보컬 끼우고 이렇게 해서 약간 프로젝트형으로 하는데 그게 약간 일반화되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 프리랜서가 활발한 시장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학습 능력 좋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은 자기가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누구한테 소속 안 되시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보면 이제 18% 돼 있는데 지금 20%, 25%막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가지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에 엄청 비전 있는 사업 종목이죠. 5번째 한계 비용 제로 경제. 이거는 한국말도 좀 사실 어렵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4의 혁신은 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사업할 수 있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거 대박입니다. 제가 한 23년 사업을 쭉 했는데 사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토지, 자본, 인력,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요즘 사회는 정부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그걸 사업 계획서로 만들면 지원할 돈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 여러분들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그걸 선생님들한테 체크 받으시고 이런 있는데 너무 좋은 어떤 연습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이 대량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창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이런 쪽이 시장이 열리는 시장입니다. 작년만 해도 정부에서 청년 창업에 10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여러분 왜 관심 안 가지세요? 관심 가지십시오. 조금 학교 다닐 때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실패한 경험도 사회에 나오면 엄청 좋아요. 좋은 스타트업도 가실 수 있고. 제가 뭐 그것만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준비를 여러 가지 하시면서 다양하게 조금 쳐다보고 저도 제가 전공이 일본어였기 때문에 일본어만 잘하면 되고 일본어 열심히 해서 통역학과, 번역학과 지금 파파고한테 져요. 속도에서도 저고 정학성에서도 져요. 저도 제가 번역 안 해요. 그냥 파파고 맡겨요. 그럼 일본어과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일본어를 하시면서 내 일본어가 이 4차 산업혁명 IT 시대에 어디에 맞으면 될까? 그러면 일본어를 안 하는 친구보다 유리한 어떤 시장은 없을까? 불리웠으면 찾으셔야죠. 그게 이제 학교에서 많이 준비하시는 일본 취업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를 잘 활용하시면 일본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셔야지 나 대기업 갈래, 나 연봉 얼마 이상 아니면 안 갈래.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놓쳐버리시면 갭이 생기면 조금 재스타트가 힘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한계 비용 제로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아까 제레미 립킨이라는 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해보니까 이제 아빠한테 돈 안 빌려도 돼요. 친구들한테 안 빌려도 돼. 은행한테 안 빌려도 돼요. 좋은 계획서만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들도 정말 잘 보셔서 젊었을 때
뭐 이렇게 너무 집 사기도 힘들어, 경기도 나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니고요. 사실인데 탓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공격하는 거야. 좋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기회 많은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개나 말씀드렸고 6번째. 자, 빅브라더 세상. 조지 오웰의 1984 뭔가요? 막 CCTV를 막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다 분석해.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때 뭐 저래 될까? 지금 경찰보다 CCTV가 도둑을 더 많이 잡는데요. 이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괜찮죠? 보세요. 제4의 역시는 초연결의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개인과 기업 조직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무감각하다. 옛날에는 개인적인 어떤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CCTV 골목길에 설치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도둑이나 이런 때문에 설치하면 범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진짜 CCTV 엄청 많잖아. 막 이렇게 설치해서 요런 쪽 이 CCTV가 데이터가 되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요쪽도 열리는 시장이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빅데이터 관련 요런 관련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 무조건. 처음에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들어가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3번, 14번 옮기면서 퇴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기회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개입이 생겨서 못 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는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안 쌓이시면 그냥 AI 갖다 놓고 경력자 쓰잖아요. 예전에는 초보자 넣어서 교육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요새는 초보자 조금 급여가 싸더라도 초보자를 안 쓰고 자꾸 경력을 쓰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간 비전, 엄청나게 낮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비전을 좀 보시고 이 회사는 비전이 있구나.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옮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13개를. 계속 전진을 하면서 연봉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 1, 2, 3, 4차 제가 설명드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전 있는 일들 말씀드렸고 자, 이건 이제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면 두세 가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좋아. 세상 변하는 건 알아. 좋겠어. 난 뭐하지? 나 일본어만 하면 될까?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정답을 갖고 왔습니다. 10개의 스킬, 꼭 필요한 핵심 역량. 이거는 이제 외국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필요한 10개의 스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2015년, 20년을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죠. 자, 1번, 2번 한 5개까지만 보겠습니다. 2015년대에는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비판적 사고 협상 능력 5개입니다. 5위까지. 요즘은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은 1번에 나와요. 왜냐하면 IT 시대 4차 산업혁명에는 새로운 과거에 없던 문제가 막 나와요. 요걸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유리하냐? 여러분들 아까 95% 온라인에 있다 그랬죠? 저희 XY세대는 못 있어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 관심만 있다면. 뛰어나시고요. 2번 비판적 사고 능력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이렇게 생기면 이게 정답일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 19세기, 20세기에 그런 거는 배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조금 배척하셔야 돼요. 19세기 부모님들이 21세기를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시고 잔소리만 듣고 마음껏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의력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하고 주어진 일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주어진 일을 잘해요. 뭐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있고 제갈공명이 있으면 유비는 황제가 되고 제갈공명은 보필을 하잖아요. 요런 건 있는데 창의력이 강한 사람은 CEO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대한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5개 역량이 외국계 회사가 굉장히 바라는 역량입니다. 그것들을
갑자기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요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핵심 역량 제가 이제 영어로 좀 적응을 갖고 왔는데 2020년에는 세 개만 이야기하면 Complex Problem Solving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Critical Thinking, 어떤 일을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 Creativity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키우시려면 어떻게 필요하냐? 건면하셔야 되고요. 책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행을 하시면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젊었을 때 하셔야 젊었을 때 인사이트를 쌓으셔야 연봉 1억, 연봉 3억, 연봉 5억으로 공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4차 산업혁명은 안 끝난 것 같죠. 5차가 또 올지 모르지만 100명 단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에 승리할 국가는 어떤 국가냐. 이런 국가에 있으면 우리 가서 살아야죠. 탄탄한 제조 기반이다. 우리 차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제조. 높은 정보화 수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보화 수준이 지금 제일 높죠. 세 번째, 스마트 시티화에 유리한 메트로폴리스 보유. 나라는 작지만 서울은 커요. 서울 같은 도시가 전 세계에 없어. 요거도 우리 강력한 리더십,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기본소득 로봇세가 나오는데 한국은 요런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적합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지금 뭐 경기도 조금 그렇고 좌우에 이념 대립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굉장히 우리는 유리한 곳에 있다. 두 번째, 4차 산업시대에 승리할 기업은 여러분들이 항상 요 기업들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온디맨드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 회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요자에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뭐 어찌 보면 인턴이라도 좀 하셔야 되고 억지로 좀 들어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구성원이 다양한 기업으로 가셔야 돼요. 야, 우리는 무슨 대학만 모아, 우리는 남자만 해, 우리는 ROTC만 해, 이런 기업은 가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세계적인 기업일수록 넷플릭스, 인도인, 미국인, 한국인, 미국에 사는 한국인, 유색인종, 흑인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회사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자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오픈마인드 유연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 야, 우리는 월급 많이 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기업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건 19세기 기업, 흘러가는 기업이니까 다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꼭 찾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아요. 우리들은 당신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라. 전부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다음 메타버스, AR, VR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안에서 나의 역량이랑 조금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일본어를 잘해? 그러면 메타버스 속에서 어떤 일본어의 역량으로 가능한 게 있냐? 그 다음에 일본어를 갖고 SNS라든지 뭐 일본어를 뭐 자원봉사 외국인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갖고 IT를 연결해서 뭐 진짜 아프리카 사람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그러한 경력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만큼 올리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이과를 넘어서는 융합사고. 나는 문과니까 이과 사람들은 안 만날 거야. 이과 만나보니까 별로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중에 조용한 친구도 있고 말도 많은 친구도 있고 컴퓨터 공학과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철학과 다양하게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아까 소통하는 능력이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창의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라 라고 아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있었잖아요. 창의력이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필이 만들어진 지는 우리가 개발해서 연필을 쓰기 시작한 거는 1564년입니다. 지우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770년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갖고 대박을 터뜨린 사람은 1858년에
연필에 지우개를 단 사람 초대박 터뜨렸죠. 자, 하나만 더. 바퀴랑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모 상자는 짐을 나르는데 필요했고 담는데, 바퀴는 여기를 달아서 움직이는데 있었잖아요. 그게 바퀴는 뭐 5,000년 전에 뭐 이렇게 이집트에서 만들어졌고, 네모 상자는 뭐 항상 원시시대부터 갖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캐리어라고 네모 상자에 바퀴를 딱 박은 게 언제냐? 1970년도입니다. 캐리어 만든 사람 대박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없는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과거를 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과거의 변화는 미래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려면 밑에 있습니다. 독서. 독서가 뭔가요? 남의 인생을 정리해 놓은 게 남의 책이잖아요. 꾸준히 읽으시고, 여행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갔는데 영하 40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직접 경험과 남이성 간접 경험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성실하게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하루에 한 30분씩 읽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서 도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그건 모르죠. 반반인가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100% 기회입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뭐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노조 들어가서 운동해야 되고, 뭐 노조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큰 흐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예전에 전기기관 발명되면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전기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나한테로 끌고 오셔야 돼요. 정보도 많이 보시고, 교수님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저같이 외부 특강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도움도 좀 청하시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 답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뭐 저 같은 사람 연결해서 뭐 인턴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시에 찾아온다. 이제 제가 있는 쪽이 사실은 교육여행 쪽이라서 4차 산업혁명이 여행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바꾸었냐면, 뭐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기술은 핸드폰 안에 들어가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못 들어가는 기술은 사실은 지금 좀 뭐라 그러나, 옛날에 TV나 여러 가지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다는 말씀. 뭐 카카오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싹 정리했잖아요. 지금 뭐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되는데, 항공권. 자, 여행업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큰 회사, 참 좋은 이런 데 해서 패키지로 갔잖아요. 요즘은 패키지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들도 패키지로 안 가요. 뭐로 가냐? 스카이스캐너로 항공권, 네이버에서 항공권 예약해요. 에어비앤비에서 숙소 예약해요. 교통 우버로 차량 준비해. 액티비티 와그 앱에서 전부 이러네요. 지금 여행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죠. 약간 제가 뭐라 그랬죠? IT 기술이 사람을 대처한다. 대처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고민을 좀 합시다. 자, 언어는 우리 일본어 하는데 더 잘해. 앱이.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AR, VR. 뭐 요 기술들도 나와서 직접 어디를 안 가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고, AR, VR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가 AR인가 뭐가 VR인가는 좀 아셔야 되고, AR은 한국말로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고, VR은 가상이잖아요. 증강은 안경을 쓰면 현실을 기반으로 뭐 이렇게 공룡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VR은 쓰시면 현실이 없어지고 가상세계가 나타나는 거다. 그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이런 기술들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싹 되고 있다. 요새 채팅도 사람이 전화 안 받았거든요. 챗봇이 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전화 받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예전에 공항 가면 사람들 많았잖아요. 짐 받아주고. 지금 짐 받는 거 누구예요? 다 자동화됐지. 그러니까 닫히는 시장, 열리는 시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기도 나왔네요.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자료조사 AI한테 맡기세요. 그 자료 가지고 분석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편집도 내가 하면 되고. 야, AI는 무조건 안 돼, 로봇은 안 돼,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로봇 마찬가지고 이제는 앱으로 의학 공부 다 하고요. 로봇 아침에 계속 영어로 뭐 헬로 그러면 같이 How are you? 다 AI가 지금 사람보다 계속 아까 퍼포먼스 알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트렁크 잡고 안 끌고 와도 따라와요. 대단한 시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제목으로 측정한 게 2021년 4차 산업혁명과 취업 역량입니다. 취업 역량, 저는 뭐 어떤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뭐 이렇게 똑바로 앉아라, 일자로 앉아라, 뭐 곤색 양복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면접을 우리가 왜 하고 회사가 사람을 왜 뽑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처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개명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 대학 시절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확실히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있고 뭐 게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데 빨리 경험하고 신속하게 방향을 선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아니면 마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장난삼아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도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잘하는 일을 해야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길게 생각하면 이러나 저러나 힘드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 고생하다가 얼렁 성장해라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트렌드를 파악하고 강점의 분야를 한정하고 일관성 있게 스펙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 한다고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남들 하는 거는 참고만 해. 넌 그거 해, 난 이거 할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 인턴이나 포트폴리오 내 나름대로 뭐 페이스북 활동이나 페이지나 블로그 활동이나 충분히 좋습니다. 뭐 일본어를 활용한 그런 활동, 뭐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을 위한 자원봉사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 활동들은 회사에서 보면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 역량 충분하다 이렇게. 저 일본어만 잘해요. 일본어는 다른 4년제 대학 일본어과도 잘하고요. 대학원 나온 사람은 더 잘해요. 그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아까 융합이라 그랬잖아요. 일본어, 내가 좋아하는 적성 이것들을 융합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요즘 제가 이제 MZ 많이 만나보고 우리 애들 저기 큰 애나 작은 애 이렇게 보면 뭐 인사 나는 잘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사를 조금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나 누가 있는데 인사한다고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습관이 돼서 인사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면접 가서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첫인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인사는 크고 정확하게 뭐 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쭉 적어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때문이 아니고 태도나 표정 때문에 떨어뜨린다라는 게 잡코리아 인사 담당자 74.3%가 하는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면접 가시면 정확하게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그다음에 항상 인맥 관리,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까 제가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저기 부모님도 선배들도 잔소리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다 들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실 때 회사가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력서를 쓰시면 안 돼. 좀 그거 안 돼. 뭐 떨어지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회사를 분석하고 어떤 인재를 뽑느냐에 맞춰서 내 스토리를 녹여 주셔야 돼요. 내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에 제가 한번 받았는데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그런 거 올리시면 100%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우리 명지전문대 인턴도 좀 받아왔고 취업도 조금 뭐 시켜도 받고 했는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자기 얼굴이잖아요. 오실 때는 엄청 정장도 잘하고 인사도 잘해요. 근데 페이퍼워크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아예 안 부르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관련 책을 한 서너 권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요즘 트렌드는 이러구나 형식을 조금 잘 갖추시는 것도 중요하다. 면접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지금 하시잖아요. 일본어가 전공이시니까 다른 일본어를 안 하는 친구 뭐 팝하고 다 좋은데 안 하는 친구보다 일본어의 강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회사 아니면 일본의 취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지원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잘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한 군데만 이렇게 넣어놓고 전 여기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회사도 많은 회사에 합격한 친구를 뽑으려고 해요. 왜? 그 친구는 매력이 있으니까 많은 회사에 이렇게 합격을 했잖아요. 많은 회사에 합격한 후에 자기가 선택하시는 그게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트렌드를 알고 사람도 알고 다 이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으면 매일매일을 조금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의 루틴을 좀 만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루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 다 괜찮아. 근데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자기 루틴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루틴은. 왜?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요. 지금 루틴을 안 만드시면 1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나이 많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제가 3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트려라. 어제보다 제가 전진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친구도 신경 쓰지 마. 내 루틴대로 가요 그냥. 그러다 보면 빛이 날 거고요. 너무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런 거 어려워요. 선배한테 이거 어려워요. 밥 사주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약간 목표를 높게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저 뭐 여기 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시더라도 조금 더 올려. 저 일본에 뭐 힐튼 호텔 들어가고 싶어요. 일본의 페이스북 자펜 들어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노력하시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조금 밑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목표를 너무 밑에 잡아놓으면 더 갈 데가 없어.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하면서 교수님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큰 놈 작은 놈 두 친구를 키우는데 엄청 소중해요. 엄청 소중한데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안 하고 밖에 나와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엄청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명지전문대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금 최고의 전문대잖아요. 들어오실 때 분명히 자격이 있으셨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되고 사회 환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 나가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